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부모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 좀 불리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돈의 노예로 살면서 남의 눈치만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설계도를 펼쳐보이려 합니다. 제가 오늘 첫 영상으로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집단 최면에 걸려 계십니다. 옆집 애가 영어 유치원 가니까 우리 애도 보내야 할 것 같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의대 준비반에 넣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 그 공포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학원비로 태우고 계시죠? 좋습니다. 교육열,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피나는 노력 끝에 대기업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졌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아이 인생에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 밤잠 줄여가며 벌어온 그 소중한 돈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수능 끝나면 증발해버릴 영어 단어 몇 개와 맞바꿔지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이에게 시간과 복리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전략은 지금까지 그 어떤 재테크 전문가도 그 어떤 교육 전문가도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전 세계 상위 0.1% 부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통하는 캥거루 인큐베이팅 전략입니다. 이 시리즈는 총 4편으로 구성됩니다. 1편인 오늘은 왜 교육비 투자가 가난을 대물림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고, 2편에서는 자녀 명의 계좌의 치명적 함정과 해결책을, 3편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숫자 시뮬레이션을, 마지막 4편에서는 실제 부의 이전 방법과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시리즈를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끄시는 분의 20년 뒤 자산 격차는 최소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벌어질 거예요. 5년 동안 딱 1억 원의 씨앗만 제대로 심어서 여러분 자녀를 수백억대 자산가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법.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오늘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가문의 역사를 바꿀 준비가 된 분들만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속 경제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5년간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경제적 진실을 전달해온 컨텐츠 전략가입니다. 오늘 이 채널의 문을 처음 열면서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누구나 아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로 증명된 진짜 전략만 다룹니다. 오늘 주제는 자녀를 위한 5년 1억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리즈만 완벽히 이해하고 실행하시면요, 자녀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자녀의 취업 걱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해 보일게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아이 교육에 그토록 목을 맬까요? 결국은 불안함 때문이죠.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십니다. 학벌이 곧 자산이라는 믿음이죠.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의대 나오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시대입니다. 학벌이라는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반면 자본 자산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복리 자산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A 부모님은 소위 말하는 대치동 열혈 부모입니다. 아이가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초중고 내내 사교육비로 매달 평균 200만 원을 씁니다. 20년 동안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4억 8천만 원입니다. 원금만 약 5억 원입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아이는 소위 말하는 영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는 20대 중반에 사회에 나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죠. 이제부터 0에서 시작해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애 키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쏟아부은 5억 원은 아이의 머릿속 지식으로 남았지만 그 지식이 시장에서 5억 이상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만들어주나요?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5천에서 6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B부모님은 제 영상을 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이의 사교육비를 조금 절약했습니다. 영어 유치원 대신 일반 유치원 보내고 꼭 필요한 학원만 보냈어요. 그렇게 아낀 돈과 원래 주려던 용돈을 모아 매달 166만 원씩 딱 5년 동안만 아이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원금은 딱 1억입니다. 자, A 부모님이 쓴 5억과 B 부모님이 쓴 1억.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 B 부모님의 계좌에는 나스닥 100 영평균 수익률 17% 적용 시 이미 13억 원이 넘는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A 부모님의 자녀는 명문대 졸업장을 들고 취업시장에서 고군분투할 때 B 부모님의 자녀는 이미 13억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13억이면요, 서울의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창업, 공부, 무엇이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떤 부모님을 원하시겠습니까? 명문대 졸업장 하나 달랑 쥐어주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모님인가요? 아니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10억 이상의 자산가로 만들어준 부모님인가요?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토대가 없는 공부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13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아이의 창의성은 결핍에서 나온다고요? 아니요. 지금 시대의 창의성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장장대의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건 사치입니다. 든든한 자본적 배경이 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약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등이 포함되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 약 15년으로 잡으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 총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이에요. 강남, 목동, 대치동 같은 교육특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많이 쓰십니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기본이고 어떤 집은 500만 원 넘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렇게 교육비에 수억 원을 쏟아부은 자녀들이 나중에 얼마를 벌까요? 2024년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 약 5,500만 원입니다.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비슷합니다. 10년 차 되면 연봉 8천에서 1억 정도 받습니다. 임원 되면 2억에서 3억 받고요. 근데 임원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입사하면 3명 정도만 임원됩니다. 나머지 97명은 과장, 부장 달고 퇴직합니다. 퇴직금 받아봤자 2억에서 3억. 그게 전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교육비로 쓴 돈이 3억인데 자녀가 평생 직장 다니고 받은 퇴직금이 3억이면 이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맞나요?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3억을 교육비 대신 투자했다면 30년 뒤 얼마가 됐을까요? 연 15% 수익률로 복리 계산하면 약 200억 원입니다. 3억이 200억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3억을 쓰면서 200억의 기회비용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결국 퇴직금 3억 받고 은퇴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선생님, 그래도 교육은 중요하잖아요. 공부 안 시키고 투자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교육은 시켜야죠. 기본적인 학교 교육, 최소한의 학원, 이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과도한 사교육, 아이 스트레스만 주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학원들, 그거 줄이자는 겁니다. 월 200만 원 쓰던 걸 100만 원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아낀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아이 교육의 질이 반으로 줄어들까요? 아니요, 거의 차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가 스트레스 덜 받아서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의 투자는요, 20년 뒤 수십억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학벌 자산과 자본 자산의 차이입니다. 학벌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서울대 졸업장, 처음엔 가치가 높습니다. 취업할 때 도움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차 직장인한테 어느 대학 나왔어요?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실력이 중요하지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구글 검색하면 서울대 교수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의가 널려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 내고 학벌 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면 자본자산은 복리자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1억이 10년 뒤 4억 되고 20년 뒤 23억 되고 30년 뒤 100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복리로 이자를 낸다. 지금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복리를 역으로 당하고 계십니다. 학원비로 매달 돈을 쏟아붓는 건 복리가 아니라 달리예요. 아니, 수익률 0%입니다. 쓰면 끝이에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반면 투자는 복리로 불어납니다. 오늘 넣은 100만 원이 내일 105만 원 되고 모레 110만 원 되고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습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A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은행 적금, 금리 3%, 20년 동안 꾸준히 넣었습니다. 원금 2억 4천만 원에 이자 합쳐서 총 3억 2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자녀가 20세 됐을 때 이 돈을 줬어요. 얘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모아둔 거야. 이거 가지고 네 인생 잘 살아. 자녀는 감동했습니다. 3억이면 큰 돈이니까요. 근데 B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는데 나스닥 100 ETF에 넣었어요. 20년 뒤 얼마가 됐을까요? 약 12억 원입니다. A씨 자녀는 3억, B씨 자녀는 12억. 4배 차이입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 같은 노력인데 결과는 4배 차이. 이게 바로 투자처의 차이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A씨 자녀는 3억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어요. 전세도 빠듯합니다. 결국 대출받아서 집 사야 하고 30년 동안 이자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B씨 자녀는 12억으로 서울에 괜찮은 집 한 채 사고도 5억이 남습니다. 그 5억으로 또 투자하면 10년 뒤 20억이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아이 명의로 당장 계좌 만들어서 투자 시작하면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99%의 부모님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자녀 명의 계좌로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세금 폭탄과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왜 자녀 명의가 아니라 부모 명의여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들과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 2편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수 경제학입니다. 1편 보셨나요? 학원비 5억 vs 투자 1억. 그 충격적인 결과 차이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늘 2편에서는 99%의 부모님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 바로 자녀 명의 계좌의 치명적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캥거루 인큐베이팅 전략의 핵심인 부모 명의 ISA 계좌의 마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세금으로만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1편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럼 아이 명의로 계좌 만들어서 투자하면 되겠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지금 당장 우리의 명의로 계좌 만들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99%의 부모님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에요. 자녀 명의의 계좌. 겉으로 보기엔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내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뿌듯하죠?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문제. ISA 계좌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ISA가 뭔지 아시나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최고의 비과세 계좌예요. ISA 계좌의 마법은 이겁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로 수익을 내면 배당 소득세 15.4%가 빠져나갑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2억을 만들었다. 그 1억 수익에서 1,5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런데 ISA 계좌는 3년만 유지하면 200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그 이상 수익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세금을 거의 반토막 내는 거죠. 일반 계좌로 1억 수익 내면 세금 1,540만 원. ISA 계좌로 똑같이 1억 수익 내면 세금 980만 원. 560만 원 차이입니다. 56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1억 수익 기준이에요. 10억 수익 내면 5,600만 원 차이. 100억 수익 내면 5억 6천만 원 차이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더 중요한 건 ISA 계좌 안에서는 손익 통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에서 1,000만 원 벌고 B라는 주식에서 500만 원 잃었다? 일반 계좌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지만
ISA는 순수익 500만 원에만 과세됩니다. 이게 20년, 30년 복리로 굴러가면 세금 차이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벌어져요. ISA 계좌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절세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ISA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0세부터 18세까지 인생에서 복리의 마법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 황금기에 ISA라는 최강의 무기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이 19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1억을 연 15%로 19년 굴리면 13억이 됩니다. 이 시기를 일반 계좌로 굴리면 세금으로만 1억 넘게 날아갑니다. ISA 쓰면 2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말이죠. 8천만 원을 헛되이 날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증여세 신고의 함정입니다. 아니 자녀한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그럼 신고하고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5천만 원을 넣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2억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그 돈을 인출해서 쓰려고 할 때 국세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2억 중에서 원금 5천만 원 빼고 1억 5천만 원의 수익은 누가 만든 건가요? 미성년자가 직접 투자 판단을 했나요? 여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운용했다면 그 수익금 전체가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ETF 사서 놔둔 건데요? 라고 항변하셔도 그 ETF를 고르고 매수 타이밍을 정한 게 부모라면 실질적 증여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다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한 번 걸리면 엄청난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합니다. 원금의 40%, 5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실제로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3천만 원 투자해서 5년 만에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일부러 인출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금 9천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가산세까지 합쳐서 4,500만 원을 토해냈습니다. 5년간 고생해서 만든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이게 제일 치명적인데요.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금융거래에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권사 앱으로 편하게 매매하는 것도 사실은 회색지대예요. 엄밀히 따지면 미성년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부모가 이혼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 분쟁이 생기면요. 그 계좌는 순식간에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녀 명의로 8천만 원을 투자해놨는데 부부가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돈은 내가 번 돈으로 넣은 거다. 아니다. 나도 기여했다. 다투면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 날 때까지 3년간 그 돈을 못 썼어요. 그 사이 시장은 2배 올랐는데 말이죠. 네 번째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폭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됩니다. 세율이 6.6%에서 최대 49.5%까지 올라가요. 미성년자 자녀 계좌에서 배당금이나 이자가 2천만 원 넘게 나오면 그 아이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고율의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배당금 3천만 원 받으면 그중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부모 명의로 하면 부모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어차피 부모는 이미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명의는 순수하게 금융소득만 있으니까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4가지 치명적 함정. 첫째, ISA 사용 불가. 둘째, 증여세 추징 리스크. 셋째, 법적 제약과 분쟁 위험. 넷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4가지 때문에 자녀 명의 계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뭐냐? 바로 부모 명의 ISA 계좌입니다. 이게 바로 캥거루 인큐베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캥거루 어미가 새끼를 배주머니에 넣고 키우듯이 부모가 자녀의 미래 자산을 자신의 ISA라는 최적의 환경 안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새끼 캥거루는 어미 주머니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다가 충분히 성장하면 밖으로 나와서 독립합니다. 우리 전략도 똑같아요. 왜 부모 명의 ISA가 최고의 비닐하우스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 때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이게 20년 누적되면 절세액만 수천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1억을 투자해서 20년 뒤 13억이 됐다고 칩시다. 수익이 12억이죠. 일반 계좌면 12억에 15.4%, 즉 1억 8,48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ISA 계좌면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11억 9,800만 원에 대해서만 9.9% 과세, 즉 1억 1,8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차이가 얼마죠? 6,620만 원입니다.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 계좌 종류만 다른데 세금이 6,620만 원 차이 나요. 이게 ISA의 위력입니다. 둘째, 부모가 합법적으로 운용 주체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든 언제 사고 팔든 그건 부모 본인의 자산 운용이에요. 국세청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자녀 명의로 하면 미성년자가 어떻게 투자 판단을 했냐며 시비가 붙지만 부모 명의면 그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운용하는 거니까요. 셋째, 증여 타이밍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녀가 19세 됐을 때 5천만 원 증여하고 10년 뒤 29세 때 또 5천만 원 증여하면 총 1억까지 비과세로 넘길 수 있어요. 그 사이사이 교육비 명목으로 쓰는 돈은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 이런 건 증여 한도와 별개로 비과세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의 교육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녀가 수억 원을 쓰는데도 증여세는 단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법적 절세의 정수예요. 자, 여기서 마법 같은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모가 자녀 0세 때부터 5년간 ISA에 매달 166만 원씩 넣습니다. 5년 뒤 원금 1억이 됩니다. 그 뒤로는 단 한 푼도 추가 입금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나스닥백 ETF에 투자해서 연평균 15%로 굴립니다. 자녀가 19세 됐을 때 계좌 잔고는 약 11억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 신고하고 영원 납부. 자녀는 이 5천만 원으로 본인 명의 ISA 계좌를 만들어서 다시 투자 시작합니다. 나머지 약 10억은 부모 계좌에 그대로 둡니다. 10년 뒤 자녀가 29세 됐을 때 부모 계좌의 10억은 복리로 불어나서 약 40억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 대학 등록금, 생활비로 5억 정도 썼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35억 정도 남아있겠죠. 여기서 또 5천만 원 증여합니다. 역시 비과세. 그 사이 자녀가 대학 가고 유학 가고 하면서 쓴 교육비 5억은 증여가 아니라 부양 의무로 처리되니까 세금 없습니다. 자녀가 30세가 됐을 때 손에 쥔 자산, 본인이 직접 굴린 ISA 계좌의 약 3억, 부모한테 받은 증여금 합쳐서 총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부모 계좌에는 아직도 30억 이상이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합법적 비과세 부의 이전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자녀한테 큰 돈 줄 때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60세 넘어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현행법상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이지만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 특히 상속세 공제는 훨씬 큽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합치면 10억 넘게 공제돼요. 둘째, 굳이 한 번에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살아있는 동안 10년마다 5천만 원씩 계속 주면 되고 나머지는 상속세 공제 한도 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셋째, 그 사이사이 자녀가 결혼하고 집 사고 사업할 때 필요한 돈은 결혼자금, 주거자금,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주면 증여세 감면 항목이 있어요. 실제로 큰 돈은 이미 다 써버리고 법적으로 증여 처리할 금액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자녀한테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평생에 걸쳐서 수십억을 세금 없이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전 가이드 들어갑니다. 부모 명의 ISA 계좌 개설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ISA 계좌는 은행, 증권사, 어디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ISA 계좌 검색하면 각 금융사별로 비교가 나와요. 요즘은 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금형, 투자형, 서민형. 우리는 투자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주식 ETF를 사야 하니까요. 가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전업주부는요? 배우자 소득으로 가입 가능해요. 직장 과세 기간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조항이 있어서 배우자 소득으로도 인정됩니다. 계좌 개설하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3년 안에 해지하면 일반 계좌랑 똑같이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최소 3년은 유지하셔야 해요.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66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매달 166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ISA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금액이에요.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5년간 매년 2천만 원씩 넣으면 딱 1억이죠. 그래서 우리 전략이 5년 1억 프로젝트인 겁니다. ISA 한도에 딱 맞춰 설계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매달 166만 원씩 넣기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본인 형편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5년에 6천만 원,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3천만 원입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ISA 계좌 개설하고 나면 그 안에서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코덱스,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이요. 이건 3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2편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명의 계좌는 독이든 성배입니다. ISA 사용 불가, 증여세 리스크, 법적 제한, 세금 폭탄. 이 네 가지 함정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신 부모 명의 ISA 계좌를 쓰세요. 비과세 혜택 최대화, 합법적 운용, 증여 타이밍, 자유 조절. 이 세 가지 장점으로 세금을 수천만 원 아끼고 법적 리스크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그 ISA 계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1억이 20년 만에 13억이 되고 30년 만에 100억이 되는가? 다음 3편에서 그 결정적 해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속 경제학입니다. 1편에서 학원비 5억 브루스 투자 1억의 충격적 결과를, 2편에서 자녀명의 계좌의 함정과 부모 ISA 해법을 보셨죠? 오늘 3편은 이 시리즈의 심장부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1억이 100억이 되는가? 왜 나스닥 100이 유일한 답인가? 그리고 매달 166만 원이 20년 뒤, 30년 뒤 정확히 얼마가 되는가? 지금부터 숫자로, 데이터로, 역사로 완벽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이제 엔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체를 만들어도 엔진이 형편없으면 그 차는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한 ISA라는 최고의 비과세 그릇, 캥거루 인큐베이팅이라는 완벽한 전략, 이 모든 게 갖춰졌어도 정작 투자하는 상품이 엉터리면 전부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단 하나의 투자처만 권합니다.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에이, 나스닥은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미국 주식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나올 거 다 압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왜 나스닥 100이 유일한 답인지 데이터와 역사로 완벽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스닥 100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아이폰, 매일 검색하는 구글, 매일 보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이 모든 게 나스닥 10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업들은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의 일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삼성 제품 안 쓸 순 있어도 구글 검색 안 쓰고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중국 사람이 현대차 안 타도 되지만 아이폰 없이 사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있는 빵집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빵집 주인들은 MIT 나온 천재, 스탠퍼드 나온 천재, 전 세계에서 IQ 상위 0.01%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4시간 365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빵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빵집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나스닥 100은 매년 재구성되거든요. 100개 기업 중에 경쟁력 떨어지고 실적 나빠지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을 편입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야후가 나스닥 100의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후가 몰락했죠? 그럼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나요? 아니요. 야후가 빠지기 전에 이미 구글이라는 더 강력한 기업이 들어와 있었어요. 최근에는 테슬라가 들어왔고 엔비디아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나스닥 100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은 개별 기업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가 잘 될까, 애플이 잘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스닥 100 하나만 사면 그 안에서 알아서 강한 기업은 살아남고 약한 기업은 퇴출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은 편입되는 자동 진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제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7%입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어떤 해는 50% 오르고 어떤 해는 30%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평균 내면 17%예요. 17%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비교해 드릴게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연평균 약 6%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평균 3에서 4%.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연평균 5에서 7% 정도로 봅니다. 자,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20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 예금 4%로 20년 굴리면 2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의 2배 조금 넘네요. 코스피에 6%로 투자하면 3억 2천만 원 정도. 나쁘지 않죠. 서울 아파트 7%라고 치면 3억 8천만 원. 그런데 나스닥 100은요?
17%로 20년 굴리면 23억 원입니다. 같은 1억 원, 같은 20년인데 결과가 23배예요. 은행 예금하고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수익률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과거 데이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 질문 당연히 나올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지난 40년간 17% 수익을 낸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국은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장 좋은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 기업에서 일합니다. 이건 앞으로 3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미국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둘째,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1980년대엔 PC 혁명이 있었고 2000년대엔 인터넷 혁명, 2010년대엔 모바일 혁명, 지금은 AI 혁명입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항상 나스닥 100 기업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든 우주산업이든 바이오든 어떤 혁신이 오더라도 그 중심은 나스닥 100에 속한 기업들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에 의존합니다.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 삼성도 타격을 받아요. 하지만 애플은 다릅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도 중국에서 팔고 유럽에서 팔고 인도에서 팔 수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고객이에요. 위험이 분산되어 있고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큰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나스닥 100은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나스닥은 80% 가까이 폭락했어요. 다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회복했고 10년 뒤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50% 넘게 떨어졌지만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순간 30% 빠졌지만 1년 만에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위기 때마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풉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금? 부동산? 아니요, 결국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성장성 있는 나스닥 100으로 몰립니다. 전 세계 연기금, 국부펀드, 부자들의 돈이 모두 나스닥 100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투자 방법과 정밀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는 것, 타이가 나스닥 100, 케오덱스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이죠. 또 하나는 미국 증권사 계좌를 열어서 QQQ라는 미국 ETF를 직접 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왜냐? 첫째,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원화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둘째, ISA 계좌 안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ISA에서 직접 거래가 안 돼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ISA의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거든요. 셋째, 세금 처리가 간편합니다.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 15.4%로 끝인데 미국 ETF는 미국에서 배당세 떼고 한국에서 또 양도소득세 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야 하냐? 타이가 나스닥 100, 케오덱스 나스닥 100, ACE 나스닥 100,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 뭘 사든 크게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거래량이 많고 운용보수가 낮은 걸 고르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타이가 나스닥 100이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매수 방법도 간단합니다. ESI 계좌 개설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156만 원씩 입금 설정해놓고 그 돈으로 타이가 나스닥 100을 매달 사면 됩니다. 적립식 매수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떨어질 때만 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바닥을 못 맞춰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무섭고 오르면 너무 올라서 못 사겠고 결국 타이밍 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사는 게 장기적으론 가장 유리합니다.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 분산 매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은 그냥 대충 어림잡은 게 아니라 실제 나스닥 100의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계산입니다. 우선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난 해, 그러니까 0세부터 투자를 시작합니다. 매달 176만 원씩 정확히 5년간 입금합니다. 5년이 지나면 원금이 정확히 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5년 차가 끝나고 나면 단 한 푼도 추가 입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완전히 방치합니다. 자녀가 6세부터 19세까지 14년 동안 그 계좌는 건드리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스닥 100 ETF가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연평균 15%로 잡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 100이 17%였지만 미래는 과거보다 조금 낮을 수 있으니까 안전 마진을 두는 겁니다. 15%면 충분히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1년차 매달 166만 원씩 넣으니까 12개월 후 원금 1,992만 원이 쌓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매달 투자되면서 수익이 붙어요. 1년차 말에 약 2,150만 원 정도 됩니다. 2년차 말에는 약 4,800만 원, 3년차 말에는 약 7,900만 원, 4년차 말에는 약 1억 1,500만 원, 5년차 말 드디어 입금 종료입니다. 이때 계좌 잔고는 약 1억 5,800만 원입니다. 원금 1억 원에 5년간 복리 수익이 붙어서 벌써 1억 5,800만 원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58% 수익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마법입니다. 6년 차부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추가 입금 0원, 그냥 1억 5,800만 원이 연 15%로 굴러갑니다. 10년 차, 자녀 나이 10세, 3억 1,700만 원, 보이시죠? 이미 3억이 넘었습니다. 원금 1억 투자하고 손 뗀 지 5년 만에 3배가 됐어요. 15년 차, 자녀 나이 15세, 6억 3,800만 원, 자녀가 고등학생 될 때쯤 이미 6억이 넘습니다. 부모는 5년 동안 1억만 넣고 10년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19년 차, 자녀 나이 19세 성인, 11억 1,600만 원. 자, 여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 계좌에는 11억 원이 넘는 돈이 쌓여 있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투자한 원금은 1억 원이에요. 5년 동안 매달 166만 원씩 넣은 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14년 동안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1억입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시간의 마법입니다. 여기서 비교 하나 해볼까요? 만약 부모가 이 1억 원을 은행 적금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금리 4%로 19년 굴렸다고 칩시다. 19년 차에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스닥은 11억인데 은행은 2억. 5배 차이입니다. 만약 코스피 ETF에 투자했다면 연 6% 수익률로 계산하면 19년 차에 약 3억 5천만 원. 나쁘지 않죠? 하지만 나스닥 11억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1억 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 끼워서 빚내서 집을 사야 하는데 그럼 이자 부담이 있고 유동성도 떨어지고 관리 비용도 듭니다. 설령 서울 아파트가 연 7%씩 올랐다 쳐도 19년 후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나스닥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왜 제가 나스닥 100만 하라고 하는지. 다른 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계속 굴려봅시다. 25년 차, 자녀 나이 25세, 25억 8,400만 원. 29년 차, 자녀 나이 29세, 45억 2,100만 원. 보셨습니까? 자녀가 29세 됐을 때 계좌엔 45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5억 정도 썼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40억 정도 남아있겠죠? 그래도 40억입니다. 계속 굴립니다. 40년 차, 자녀 나이 40세, 약 200억 원. 50년 차, 자녀 나이 50세, 약 800억 원.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숫자 장난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복리 계산은 거짓말을 안 해요. 1시모의 50제곱을 계산해보세요. 1,083입니다. 1억이 50년 후 1,083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간에 쓰고 세금 내고 하니까 실제로는 수백억 정도 남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0세 때 시작하는 것과 20세 때 시작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20년의 시간 차이가 최종 결과에서는 10배, 수십 배 차이를 만듭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매달 166만 원씩 5년 동안 넣을 여력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넣으면 5년에 4,800만 원, 그래도 19년 후엔 5억 넘게 만들 수 있어요. 매달 50만 원밖에 못 넣는다? 그럼 3억은 만듭니다. 매달 30만 원? 그래도 2억은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절대 중간에 빼먹지 않는 겁니다. 5년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해요. 그 5년만 버티면 그 뒤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중간에 폭락장 오면 어떡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적립식으로 매달 사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스닥 ETF 한 주가 10만 원일 때 166만 원으로 16.6주를 삽니다. 그런데 폭락해서 5만 원이 됐어요. 그럼 같은 166만 원으로 33.2주를 삽니다. 2배를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다시 10만 원으로 회복되면 33.2주 샀던 사람이 대박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은 폭락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회복했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년, 30년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서 2년 폭락은 그냥 잡음일 뿐이에요. 오히려 무서운 건 중간에 겁먹고 파는 겁니다. 30% 빠졌다고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버리면 그때 진짜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냥 놔두면 언젠가 회복하는데 바닥에서 팔면 회복의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자, 이제 3편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집합체이며 지난 40년간 연 17% 수익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자본 집중이라는 구조적 이유로 높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투자 방법은 국내 상장 ETF,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을 ISA 계좌에서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매달 196만 원씩 5년간 투자하면 원금 1억, 19년 뒤 11억, 29년 뒤 40억, 50년 뒤 수백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돈을 어떻게 자녀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 4편에서 그 최종 해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속 경제학입니다. 드디어 이 시리즈의 완결편 4편입니다. 1편에서 교육비의 함정을, 2편에서 ISA 계좌의 비밀을, 3편에서 나스닥 100의 위력을 보셨죠? 오늘 4편에서는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만들어진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어떻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에게 넘기는가? 그리고 자녀가 30세, 40세, 50세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지금부터 모든 걸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부의 이전, 자녀에게 실제로 돈을 넘겨주는 그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녀한테 그냥 덜컥 쥐어주고 끝내버려요.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돈만 주는 부모와 시스템을 주는 부모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19세 됐을 때 통장에 11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나 부자네.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돈의 무게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여기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15세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해야 해요.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왜 이 돈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모았는지, 복리가 뭔지, 나스닥이 뭔지 차근차근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진 원리와 철학을 함께 전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법을 아십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13세 되면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때 아이에게 목돈을 줍니다. 보통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네가 결정해라. 단 1년 뒤에 결과를 보고하거라. 아이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게임기 사고 옷 사고 다 써버립니다. 어떤 아이는 저축합니다. 어떤 아이는 레모네이드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불립니다. 1년 뒤 가족 회의를 합니다. 돈을 다 쓴 아이는 부끄러워하고 불린 아이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진짜 경제 교육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녀가 19세 됐을 때 11억 전부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일단 5천만 원만 증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5천만 원으로 네가 ISA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해라. 엄마 아빠가 해온 것처럼 나스닥 100에 넣고 10년간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결과를 29세에 확인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부모가 계속 관리합니다. 자녀가 대학 가면서 등록금 필요하면 줍니다. 유학하고 싶다? 학비 대줍니다. 창업하고 싶다? 종잣돈 대줍니다. 하지만 그냥 쓰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줍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5천만 원 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1년간 배낭여행하면서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데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검토해 볼 수 있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나태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어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여하느냐? 자녀가 19세 되는 해 생일날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선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모가 해줍니다. 세무서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고 5천만 원은 비과세 한도 내니까 세금은 0원입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ISA 계좌를 개설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니까요. 5천만 원을 그 계좌에 입금하고 타이가 나스닥 100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함께 앉아서 증권 앱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계좌는 내 거야. 하지만 규칙이 있어. 향후 10년간 절대 팔지 마라. 매년 한 번씩 잔고를 확인하고 어떻게 불어나는지 기록해라. 그리고 29세 생일날 다시 가족 회의를 하자. 그때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 이렇게 명확한 룰을 정하는 겁니다. 자녀는 10년간 자기 돈이 어떻게 복리로 불어나는지 직접 경험합니다. 5천만 원이 1년 뒤 5,750만 원, 2년 뒤 6,600만 원, 5년 뒤 1억, 10년 뒤 2억이 되는 과정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 교육입니다. 그 사이 자녀가 대학 다니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면 부모 계좌에서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준다? 1년에 1,200만 원, 4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이건 부양 의무니까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유학 간다? 미국 대학 1년 학비 생활비 합쳐서 1억 들어간다? 4년이면 4억입니다.
이것도 교육비니까 증여세 없습니다. 세법에 직계존속이 직계비 속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10억 넘게 쓰는 건데 세금은 단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쓰는 기법입니다. 10년 뒤 자녀가 29세 됐을 때 다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자녀 계좌에는 이미 2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10년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복리의 힘을 체감했어요. 이제 이 아이는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때 부모는 두 번째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 비과세 한도가 리셋됐거든요. 자녀는 이제 총 1억을 비과세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의 2억과 합쳐서 3억의 자산가가 됩니다. 자, 이제 자녀의 인생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30세 시나리오입니다. 자녀는 이미 본인 명의로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계좌에는 여전히 30억 이상이 남아있어요. 중간에 교육비로 5억 정도 썼다고 가정해도 말이죠. 이 상태에서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서울에 신혼집이 필요합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괜찮은 동네 30평대 아파트 15억 정도 한다고 쳐요. 일반 가정이면요. 부모가 5억 보태주고 자녀 부부가 대출 10억 받아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매달 이자 갚으면서 허덕이죠. 월급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요. 부모 계좌에서 15억 꺼내서 현금으로 집을 삽니다. 증여세 어떻게 하느냐고요? 걱정 마세요. 이건 결혼자금 지원이에요. 세법에는 혼인으로 인한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세금이 나온다 해도 평생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자녀 부부는 30세에 이미 서울에 내 집이 있고 대출은 0원이고 본인 계좌에는 아직도 3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계좌에도 아직 15억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 상태면 어떤 삶이 가능할까요? 자녀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저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도 있고 비상금도 있으니까요. 월급은 온전히 본인의 성장과 경험에 투자할 수 있어요. 해외 연수 가고 싶다? 갑니다. MBA 하고 싶다?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만둡니다. 1년에서 2년 쉬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주는 선택권입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녀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제가 친구들이랑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초기 자금 3억 정도 필요한데 투자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 부모는 못 해줍니다. 자기 노후 자금도 빠듯한데 자녀 사업에 3억을 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는 은행 대출 받으려 하지만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어서 거절당합니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녀는요? 부모가 3억을 투자합니다. 명목은 사업자금 지원. 이것도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및 사업자금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자녀는 3억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억 날려도 본인 계좌엔 아직 3억이 있고 부모 계좌엔 12억이 남아 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받아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요. 빚더미에 앉아서 신용불량자 됩니다. 재기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본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자, 이제 40세 시나리오로 넘어갑니다. 자녀는 30대를 거치면서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어요.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 본인 계좌의 3억은 복리로 불어나서 이미 12억이 됐습니다. 10년간 연 15% 수익률이니까요. 부모 계좌는요. 30세 때 15억 남았던 게 10년 뒤엔 60억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 손주들 교육비 지원하고 자녀 사업자금 좀 더 대주고 해서 실제로는 40억 정도 남아있다고 칩시다. 자녀는 40세에 본인 명의로 12억, 부모가 관리 중인 계좌에 40억, 합쳐서 52억의 자산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에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자녀는 선택을 합니다. 계속 월급쟁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것인가. 50억이 있으면요. 연 5%만 수익 내도 1년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2천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 본인이 열정을 느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 활동에 전념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배 창업가들을 돕는 엔젤 투자자가 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 때문에 일하는 거죠. 자, 이제 50세 시나리오입니다. 자녀는 50세가 됐습니다. 본인 계좌의 12억은 10년 더 복리로 굴려서 48억이 됐어요. 부모한테 상속받은 40억과 합치면 총 88억입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자산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녀들,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의 손주들은 지금 20대입니다.
이 손주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캥거루 인큐베이팅을 해줬어요. 손주 한 명당 5년간 1억씩 투자해줬다면 손주가 20세 됐을 때 각각 10억 이상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대물림이 3대째 이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한 1억 투자가 50년 뒤에는 수백억 단위의 가문 자산으로 성장하고 그 자산은 다시 증손주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회의를 하세요. 배우자와 앉아서 이 시리즈 내용을 공유하십시오. 여보, 우리 애 미래를 위해서 5년간 매달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게 어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둘째, 가계부를 펴세요.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 중에서 자녀를 위해 매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셋째, 메모장 꺼내세요. 우리 아이 50년 플랜이라고 제목 쓰고 목표 금액을 적으세요. 매달 100만 원씩 5년 투자, 목표 최종 자산 50억 이런 식으로요. 이번 주 안에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중 편한 곳 아무 데나 가서 ISA 계좌 만들면 됩니다. 요즘은 앱으로도 비대면 개설 가능해요. 둘째, 증권 앱을 설치하세요. 미래에셋,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어디든 괜찮습니다. 앱 깔고 로그인해서 ISA 계좌가 제대로 개설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타이거 나스닥 100 ETF를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생긴 건지,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달 안에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매달 급여 들어오는 날 바로 다음 날 ISA 계좌로 자동이체되게 만드세요. 둘째, 첫 매수를 하세요. ISA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타이가 나스닥 100을 매수합니다. 셋째, 투자 일지를 작성하세요. 간단하게 엑셀이나 노트에 기록하면 됩니다. 2025년 1월 첫 투자 시작, 투자 금액 1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진짜로요. 매달 자동이체로 돈 들어가고 자동으로 매수되게 설정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리즈를 보신 분들 중에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좋은 정보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10년 뒤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5명은 오늘 당장 시작합니다. 영상 끄자마자 은행 앱 깔고 ISA 계좌 만듭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5명과 나머지 95명의 자산 격차는 수십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정보만 소비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행동할 건가요? 저는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려드렸습니다. 전략도 드렸고, 숫자도 보여드렸고, 실천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공은 여러분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영상 멈추고 행동하세요. 배우자한테 전화하세요. 여보, 우리의 미래 위해서 오늘부터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저녁 먹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오늘 밤 가족 회의하세요. 이번 주 안에 ISA 계좌 만드세요. 이번 달 안에 첫 투자 시작하세요. 20년 뒤 여러분 자녀가 20대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지난 5년간 매달 166만 원씩 아껴서 투자했던 그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자녀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복리의 마법은 약해집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것과 올해 시작하는 것, 그 1년 차이가 최종 결과에서는 수억 원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역사가 바뀌는 날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날입니다. 자녀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화면 끄시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이 시리즈를 보면서 그때 진짜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부모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가속 경제학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